제1장 도입 잊혀진 왕국의 자장가. 오늘 밤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주세요. 불을 끄셔도 좋고 이불 속에 깊이 파묻히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400년 전 이 땅 위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역사책 한 줄에도 제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어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으시면 아마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낙동강 너머로 펼쳐진 드넓은 평야, 철을 두드리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열도까지 울려 퍼지던 어느 왕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삼국시대를 배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시험지 위에 수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삼국이지? 왜 사국이 아니지? 분명히 같은 시대에 같은 한반도 남부에 500년 넘게 존속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가야. 철의 왕국, 바다의 제국,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진 나라.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내일부터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의 조용하고 따뜻한 결말 속에서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드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400년 전 낙동강 유역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2장 배경 철의 땅 낙동강의 새벽.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의 낙동강 유역에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역사에서는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변환은 12개의 작은 소국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합체였는데요. 이 소국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족장을 모시고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김해 지역의 구야국, 훗날 금관가야라 불리게 될 나라였습니다. 구야국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철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질 좋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났고 사람들은 이 철을 캐고 녹이고 두드려서 온갖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를 쓰듯이 그 시대 사람들은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이 중국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남아있습니다. 변환에서는 철이 나는데 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매매에 모두 철을 사용하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삼국 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기 42년 구지봉이라는 산봉우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라고 불리는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자 하늘에서 금빛 상자가 내려왔고 그 안에는 6개의 황금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알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수로왕, 금관가야의 시조입니다. 나머지 5은 각각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상가야, 소가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담고 있는 역사적 진실은 분명합니다. 가야는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된 소국이 연합한 형태였다는 것. 6개의 알, 6명의 왕.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가야가 태생적으로 연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생이 훗날 가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제3장 전개 바다를 지배한 철의 제국. 가야의 전성기, 특히 초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의 전성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 초반까지 금관가야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김해라는 지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 바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금관가야는 중국의 9년, 일본의 외, 그리고 한반도 내의 여러 세력과 활발하게 교역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나온 유물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제 청동 거울, 일본산 파영동기, 북방 유목민 스타일의 마구류,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구슬까지. 이것은 단순히 무역을 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잇는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에 가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에 신라 무덤에서는 이런 다양한 국제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적어도 3세기까지 한반도 남동부의 패권은 신라가 아니라 가야에 있었습니다. 가야의 철 기술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황갑옷이라고 불리는 철제 갑옷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갑옷이 일본에서도 대량으로 출토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야가 일본의 철 기술을 전파했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일본 고분 시대의 철기 문화는 사실상 가야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김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도에서 왔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가야는 먼 바다 너머의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 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나라가 실은 그 시대 가장 국제적인 나라였다니요. 제사장 전개 흔들리는 연맹 대가야의 꿈.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4세기 후반 가야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서기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낸 5만 대군이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금광가야는 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것이 신라와 고구려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던 겁니다. 고구려 5만 대군의 남정은 금광가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유물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4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무덤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부장품의 질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국제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금광가야가 쇠퇴하자 가야 연맹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상북도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것입니다. 대가야는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가야 연맹을 이끌며 마지막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대가야의 이시풍왕은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자코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대가야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가보시면 그 무덤들의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거대한 봉토 아래 수십 기의 순장묘가 딸려 있어요. 왕이 죽으면 신하와 시종들을 함께 묻는 것. 잔인한 풍습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가야의 왕이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대가야의 가야금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실왕이 중국의 쟁이라는 악기를 본떠가야금을 만들었고, 악사우르객의 12곡을 작곡하게 했는데 이 곡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가야 각 지역의 이름입니다. 상가라도 하가라도 보기, 다리, 사물, 물회.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가야 연맹 전체를 음악으로 하나로 묶으려는 문화적 통합의 시도였던 겁니다. 음악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 했다니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시도 아닙니까? 제5장 위기 삼켜지는 별들 가야의 비극. 하지만 가야의 꿈은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통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야가 끝내 이루지 못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가야는 멸망했으니까요. 가야 연맹의 가장 큰 약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국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보십시오. 일찍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백제는 강력한 왕권과 관료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신라도 율령을 반포하며 체계적인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는요? 각각의 소국이 각각의 왕을 모시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연맹이라는 느슨한 끈으로 묶여 있었을 뿐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군대로, 하나의 의지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532년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이 신라에 항복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친히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500년 왕국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담담한 기록입니다. 전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구영왕은 피를 흘리는 대신 자신의 백성들의 안전을 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금광가야가 무너진 뒤에도 대가야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손잡고 신라에 대항하기도 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연맹 내부의 분열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아라가야는 아라가야대로 독자적인 외교를 했고 소가야는 소가야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562년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합니다.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 앞에서 대가야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왕은 성문이 뚫리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야금의 선율이 울려 퍼지던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보며 우륵은 이미 신라로 망명한 뒤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12곡의 노래가 이제 가야가 아닌 신라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륵은 알고 있었을까요? 제6장 반전 지워진 이름 600년의 침묵.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야가 삼국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 많은 분들이 가야가 약해서, 가야가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야를 멸망시킨 신라가 가야의 역사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신라로서는 가야의 존재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신라는 사만일통, 즉 사만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명분을 정통성으로 삼았거든요. 이 도식에서 변한, 즉 가야는 신라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가야는 독립된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신라로 귀속되는 과정의 일부로 격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타는 고려시대에 일어납니다.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삼국사기, 세 나라의 역사.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만을 정사로 다루었고 가야에 대해서는 독립된 본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야 자체의 역사서가 전해지지 않아 사료가 부족했고 통일된 왕조가 아닌 연맹체였기 때문에 중국식 정사 편찬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김부식 자신이 신라계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야는 신라에 복속된 존재였지 신라와 대등한 국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련의 삼국유사는 그나마 가야에 대해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로왕 신화, 허황옥 이야기, 가락국기까지. 하지만 삼국유사 역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이라는 프레임이 한번 굳어지자 이후 모든 역사서술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서들도 일제강점기의 역사, 교육도 해방 이후의 교과서도 모두 삼국시대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가야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야가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가야의 피가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이 신라에 항복한 뒤 그의 후손은 신라에서 진골 귀족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영왕의 증손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 김유신입니다. 삼국통일의 영웅, 신라 최고의 장군 김유신이 사실은 가야의 왕족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실은 가야의 피에서 나온 것이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있을까요? 제7장 결말 1400년 만의 귀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가야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김해, 고령, 합천, 함안, 창녕 등 가야 유적에 대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고 2023년에는 가야고 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400년 만에 가야가 세계의 이름을 알린 겁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놀라웠습니다. 함안 아라가야의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불꽃무늬 토기라 불리는 가야 특유의 화려한 토기가 쏟아져 나왔고 합천 옥정 고분군에서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금귀거리가 출토되어 가야 금세공 기술의 정교함을 증명했습니다. 창녕 교동 고분군에서는 대규모 순장묘가 확인되어 가야 각 소국의 독자적인 권력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발견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 규슈와 긴키 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가야계 유물들은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가야와 외 사이에 매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통해 가야를 자신들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오히려 가야가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한 주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역사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전체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삼국시대라는 명칭 대신 삼국 및 가야시대 혹은 사국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과서의 공식 명칭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520년 동안 존재했고 이후 1400년 동안 잊혀졌던 나라가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제8장 에필로그 가야금 선율에 실린 장.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셨다면 그대로 계셔도 좋습니다. 520년의 역사. 그 긴 시간 동안 가야는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되는 대신 여러 개의 별들이 느슨하게 모인 성당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약해서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야는 각자의 빛을 간직한 채로 함께 빛나는 길을 택했던 거라고요. 하나의 거대한 태양이 되는 대신 6개의 별이 나란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것이 결국 가야를 멸망하게 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강력했던 나라들도 결국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모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만 가야는 이름마저 지워졌을 뿐이지요. 그래서 가야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는데 잊혀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야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해의 봉황동 유적에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에서, 함안의 마리산에서 1400년 동안 흙 속에 잠들어 있던 가야의 유물들이 하나둘 빛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야라는 이름이 하나의 작은 별처럼 새겨졌을 겁니다. 가야금의 선율을 아시나요? 우르기 만들었다는 그 12곡의 원래 선율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의 이름을 품은 채로요. 나라는 사라졌지만 악기는 남았고 역사에서는 지워졌지만 선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잠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낙동강 너머로 펼쳐진 가야의 평야가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가야금의 선율이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것이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